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범죄 경력도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도 없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이거 정말 기이하죠.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살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런 괴물이 됐는지 정말 어느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평범한 사람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2019년도에 발생했던 고유정 씨 사건하고도 비교해보면 이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여자가 혼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살인 후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하는 이 범행 과정이 유사하다는 이 외형적인 면 빼고는 모든 점에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고유정은 본인의 동기가 있었어요. 정당화될 수 있는 동기는 아니지만 본인은 이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 전 남편이었던 피해자와는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그런 정말 부부 사이 밀접한 관계였고요. 반면에 이 정유정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어요. 심지어는 과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하죠. 정유정 씨가 물색했던 범행 대상자가 무려 54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도 여전히 미궁이고요. 이 본인 스스로 밝힌 동기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내가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끔찍하고 공포스럽죠. 더 충격적인 건요. 막상 이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이라는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범죄 경력도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도 없고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이죠. 이 범행의 잔혹성, 동기의 비합리성, 이 피의자의 평범성, 이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정유정 사건은 정말 어느 하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잔혹한 범죄는 대중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죠. 우리가 이 정유정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가해자가 왜 그랬나 서사를 부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괴물이 됐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우리가 제한된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유정이 어떤 사람이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정유정 씨와 이 직접 접촉한 전문가들도 이 정유정 씨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바라본 정유정의 모습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유정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팀에서 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한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유정 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과적으로는 이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죠.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요,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고 좀 공감 능력, 죄책감이 낮고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낮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띠는 것이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인데, 일반적인 이 사이코패스는요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공격을 해도 내가 피해 안 받을 정도로 적당히, 폭력성도 적당히.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패스 중에서는 완전 범죄를 벌일 만한 능력도 있죠. 이 정유정 씨의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의 과정에서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택시를 탄다든지 CCTV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피해자 집을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유정 씨가 단순한 사이코패스, 그냥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네, 저는 경계성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이 경계성 인격장애는요, 아주 까다롭고 이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다양한 성격장애예요. 그래서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조절 이런 부분들이 극도로 불안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주 어렸을 때 보호자로부터 유기되거나 아니면 학대, 성적인 학대, 물리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 또 보호자가 자신에게 극도로 무관심했을 때, 자신의 주 양육자, 본인, 이 애착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유정 씨는 1살 때는 엄마한테 버림받고 6살 이후로는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랑만 같이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의 보호자가 버리고 유기되고 이 방치된 환경은 경계성 인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엄마라는 이 존재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이 환경적인 결핍에서 오는 분노가 전부 아버지에게 향한 것 같아요. 범행 전에 아버지랑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살인 예고를 했다는 것도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유정 씨에게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성들이 엿보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폭력적이고 타인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부분은 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너무 내가 힘들어서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지. 대부분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경계성 인격장애로 보이는 다른 모습도 있나요? 네. 처음에 이 정유정 씨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내가 피해자 집에 도착하니까 어떤 여자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 시신을 치워주면 이 숨진 여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내가 한 일인데 스스로를 어떤 여성이다. 이렇게 3인칭으로 남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말 속에서도 이 피해당하신 분의 조건, 신분 이런 것에 대한 동경, 부러움, 질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살인 후에 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이거 정말 기이하죠. 물론 이 살해 과정에서 내가 입고 간 옷에 피가 튀어서 갈아입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쉽게 하는 행동은 아니죠. 정체성 혼란이 반영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인터뷰에서 살해 후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형량을 낮추려고 전략적으로 거짓말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성 인격장애의 주요 증상 중에 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해리가 뭐냐면 트라우마 상황,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 정신을 나랑 분리시키는 현상이에요. 약간 필름이 좀 끊기는 거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유체 이탈처럼 정신이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런 상태를 말로 표현하자면 정유정이 말한 것처럼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가 되겠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에게 해리 증상이 나타나면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환청, 망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이 정유정 씨가 검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인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압박 조사를 받을 때는 나 안 죽였다. 절대로 부인하면서 입을 다물었다가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이제 자수해라 설득하니까 그때 범행을 자백한 행동도 굉장히 특이하죠. 수사 전문가가 압박 수사할 때는 버티다가 할아버지가 설득하니까 술술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도 어떤 점에서는 할아버지와 일반적으로 관계가 대면대면했고 소통도 적었다곤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정유정 씨 버리지 않은 게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신뢰했던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불신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 살인이라는 게요. 절대 아무나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살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정 기복이 극심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 공감 능력이 결여되는 이런 인격적인 특성, 이런 인격적인 장애가 분명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유정한테 또 다른 정신적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의견을 주시는데 정유정 씨에게 자폐 성향이 좀 보인다. 그런데 대화도 가능하고 학교 생활도 가능했으니까 자폐 성향은 있지만 그 자폐 성향이 조금 적은 아스퍼거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아스퍼거는 자폐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가능한 좀 고기능성 자폐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좀 정유정 씨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각의 하나일 뿐이지 이 살인, 범죄와 자폐가 일반적으로 연결성이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정유정 씨의 끔찍한 범죄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유정 씨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없었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괴물로 변하기 전에 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단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외에도 이 정유정 씨의 범죄를 좀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고 바라보는 그런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유정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유정 씨 사건 같은 잔혹한 사건이 있으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뉴스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밝히는 언니와 함께 우리 마음의 불을 밝혀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고민거리, 저랑 상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들 있으실 텐데요. 고민 상담이나 나눠주시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밝히는 언니 이메일 s공감tv@gmail.com으로 사연 메일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과 좀 공감이 될 만한 사연이라면 이 채널에서 함께 다뤄보고 고민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